안녕하세요. 피부의 진심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비온디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올여름 너무 덥고 습해서 몸과 마음, 피부 모두 지치기 쉬운데 제가 오랜만에 준비한 컨텐츠는 피부과 의사가 사랑하는 3가지 성분 제대로 바르기라는 제목으로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제대로 잘 알고 바르는 게 중요해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꿀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피부 관리를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화장품이잖아요. 뭘 얼마나 더 바를까를 많이 고심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몸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얼마나 더 먹을까 이런 고민과 같거든요. 좋은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더 빠른 것은 몸에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거죠. 피부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하실 때는 내 피부에 좋지 않은 것을 안 하시는 게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인데요.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은 늘 강조하죠. 스킨케어 원칙은 과유불급, 지나치지 않게 간소하게 하시고 화장품 가짓수도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은 오히려 내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알고 이런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3가지 성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습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 이 클렌징 단계에서 내 피부를 오히려 장벽을 조금 손상시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클렌징만 잘 해도 피부과에 와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그냥 해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클렌징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이중 세안이 꼭 필요할까? 또 이중 세안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내가 클렌징 폼을 2번 써서 얼굴을 2번 닦는 게 이중 세안일까? 네. 이중 세안은 크게 이 메이크업 잔여물이 사실 물에 바로 지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후라이팬의 기름때를 기름으로 먼저 초벌로 닦아주는 것처럼 기름기를 먼저 제거할 수 있는 세안제, 주로 클렌징 밤이나 오일, 크림, 로션 이런 성분으로 1차적으로 지워주고 그 다음에 수용성 세안제인 클렌징 젤이나 폼을 통해서 남아있는 잔여물을 잘 제거해 주는 것을 이중 세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중 세안은 번번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보통 아침에는 밤사이에 발랐던 화장품만 남아있는 채이기 때문에 굳이 이중 세안 없이 가벼운 클렌징 젤이나 폼으로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보통 이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그 로션 단계 1차 세안제에서 어떻게 쓰시는지 많이 혼동을 하셔서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 손을 깨끗이 닦고 클렌징 로션을 얼굴 전체에 도포하고 물을 약간 묻혀서 충분히 유화시킨 다음에 가볍게 미온수로 닦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로션을 쓰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까요? 바로 실수하기 쉬운 단계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보통 손은 깨끗이 닦고 물기가 있는 채로 클렌징 로션을 그냥 바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세안을 하는 중이니까 얼굴에 먼저 물기를 묻히고 클렌징 로션을 이렇게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클렌징 로션이나 오일을 쓰는 이유는 기름 성분으로 이 기름때를 잘 지워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 없는 손과 얼굴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닦고 타올로 물기를 정리해 주신 다음에 클렌징 로션이나 오일을 짜서 얼굴에 골고루 묻혀주시고 이 상태에서도 젖은 얼굴이 아닌 마른 얼굴에 이런 것들을 발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물을 약간 묻혀서 충분히 롤링을 해서 약간 희게 변할 때까지 유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름때가 충분히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미온수를 이용해서 가볍게 세안하시면은 이것으로 1차 세안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2차 세안제인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정말 가볍게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또 염증이 있다, 여드름이 있다
이러신 분들이 세안을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하시면서 과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차 세안제까지 쓰고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내 얼굴이 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2차 세안제인 클렌징 젤이나 폼도 조금 너무 그 알칼리가 강하지 않은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로션을 쓰실 때는 일단 물기 없는 손과 얼굴로 또 이제 유화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닦아내는 것이 포인트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선크림만 발라서 저는 이중 세안을 안 해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선크림이야말로 정말 잘 닦아내야 되는 성분이거든요. 많이 쓰시는 선크림, 무기자차에 들어있는 뭐 징크나 티타늄은 정말 잘 지워지기 어려운 성분이에요. 그래서 선크림만 발라도 메이크업에 준해서 이중 세안을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최근에는 이지워시라고 써있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수용성 세안제인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폼으로도 잘 닦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많이 쓰시는 무기자차의 경우에는 이중 세안이 꼭 필요합니다. 선크림을 잘 닦아내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내 피부에 트러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 쓰시고 잘 닦아내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또 두 번째, 아침, 저녁 모두 이중 세안이 필요할까요? 네, 이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는 가볍게 2차 세안제인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폼으로 닦아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이 메이크업이 조금 두껍고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해서 잘 닦아주시는 게 또 필요하고요. 또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로션 중에 어떤 게 낫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 1차 세안제를 잘 고르셔야 되는데, 고르실 때 내 메이크업 정도가 좀 두껍다면은 기름기를 좀 더 잘 닦아낼 수 있는 클렌징 오일이 좋거든요. 그런데 내 피부가 그렇게 기름이 많지도 않고 화장을 그렇게 두껍게 하는 편이 아닌데 매일매일 클렌징 오일을 쓰신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내 피부 지질, 그러니까 피부 그 장벽을 보호하는 가장 위에 있는 지질까지 닦아낼 수 있어요. 그럼 피부가 좀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겠죠. 그래서 내 메이크업이 그렇게 두껍지 않고 나는 기름기가 많이 없어 하시는 경우는 클렌징 오일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딥 클렌징의 개념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 화장이 가벼우실 때는 1차 세안제로 클렌징 로션이 가장 무난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약산성 세안제가 좋다고 하니까 약산성 세안제 클렌징 젤 많이 쓰시는데 잘 안 지워져서 2번 써요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약산성 세안제의 가장 단점이 알칼리가 적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게 잘 안 닦여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 메이크업 정도하고 또 맞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알칼리가 조금 더 보강된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이 세안제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한테 맞는 세안제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이 컨디션이라는 것도 매번 변하잖아요. 내가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할 때도 있고 가볍게 할 때도 있고, 피부가 조금 건조하고 푸석거릴 때도 있고, 기름기가 많이 돌 때도 있고. 중요한 원칙은 기름진 성분을 조금 많이 발랐을 때, 기름기가 조금 많이 돌 때, 이럴 때는 충분히 잘 닦아내시는 게 필요하지만, 굳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번 세안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1, 2차 세안제는 한 2-가지 정도 구비를 하시고, 내 피부 컨디션, 또 피부 타입, 화장 습관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 골라서 쓰시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세안은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조금 받아볼게요. 강윤정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올여름 너무 더워서 잡티, 기미 걱정된다고 기미에 좋은 팁을.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가 너무나 많죠. 가장 먼저 자외선을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거지만 선크림만으로 충분히 자외선 차단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모자, 양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외선뿐만 아니고 복사열도 내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 너무 더운 날은 외출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피부 본연의 그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물도 조금 많이 드시고, 또 제일 좋은 항산화할 수 있는 영양제, 비타민 C 이런 것도 잘 바르고 드시면 기미가 조금 악화되는 것을 막아볼 수 있죠. 이런 방법이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고, 이런 것들로 잘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기미에 바르는 연고라든가 먹는 약 이런 것들을 2차적으로 도움 받아볼 수 있고요. 그래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기미가 있다고 하시면 레이저 토닝이라는 또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피부과에서 치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찔레꽃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폼 클렌징 한 후에 세수핀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얼굴이 너무 당기는데 잘못된 거죠. 제가 이중 세안은 필요하지만 이게 같은 종류의 지금 세안을 2번 하시는 거거든요. 2차 세안제인 클렌징 폼과 비누를 이용하시는 건데, 비누가 고체잖아요. 고체는 어쩔 수 없이 알칼리 성분이 많아요. 알칼리 성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 노폐물이나 때를 잘 지워낼 수 있지만, 그만큼 피부 장벽에 있는 지질도 벗겨낼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화장을 잘 지워야 되겠다, 그럴 때는 1차 세안제인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로션을 쓰시고 폼 클렌징 한 번 하시면 되고요. 폼 클렌징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당기는 세안제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한때 굉장히 붐이었던 퍼펙트 휩이라고 일본 여행 갔다 오시면 꼭 한 개씩 사오시는 그런 세안제가 있는데,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칼리가 굉장히 강하구나 라고 느끼고, 저는 딥 클렌징 하는 용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쓸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세안을 하시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어느 순간 피부 염도 생기고 염증도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닦으시는 거는 이제 교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니님이 선크림을 쓰면 눈이 너무 따가워서 잘 안 쓰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선크림 사실 이거는 정말 고르는 게 참 많이 어려우시죠. 저도 순하다고 해서 쓰고 있는데 눈이 조금 시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나하고 맞는 거, 안 맞는 거 조금 그런 걸 잘 고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조금 순하게 나온 제품들이라고 하면은 무기자차가 약간 백탁 현상은 있지만 징크, 티타늄처럼 약간 돌가루를 얼굴에 발라서 자외선을 반사시켜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눈이 시림이나 이런 게 조금 덜 하고요. 제가 아까 이지워시 제품 말씀드렸는데 순하긴 합니다. 우리 애기들 주로 발라주는 제품에 이지워시 타입의 선크림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순하게 발리기 때문에 그만큼 잘 지워지기도 해서 굳이 1차 세안제가 필요 없이 2차 세안제만으로도 잘 지워지는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을 조금 자주 덧발라주는 방법도 있어요. 고래밤님.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지금 스튜디오 조명이 너무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것 같고요. 기초는 저는 정말 심플하게 써요. 저는 아이크림도 따로 바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더운 날씨에는 로션 제품, 또 약간 날씨가 건조해져서 피부가 당길 때는 크림 제품, 이렇게 보습제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쓰고, 이게 저희 기초고요. 이제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는 거죠. 근데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보습제를 바르는 건 정말 잊지 않고 하고 있고, 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피부가 건조해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습제를 굉장히 많이 막 바꾸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보습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조금 내 피부를 당기게 하지 않는 클렌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렌징이 내 피부를 당기게 하고 이게 보습이 잘 안 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하시고 기초를 잘 바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습관일 것 같아요. 화장을 연하게 해도 꼭 2차 세안을 해야겠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크림을 바르셨다면 선크림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연하게 뭐 파우더만 하신다 그러신다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세안제 중에 클렌징 폼 젤로도 충분히 지워질 수 있지만 저는 늘 자외선 차단제를 베이스로 바르는 걸 강조드리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과 시술이 텔로미어 분열을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좋은 질문 주셨어요. 텔로미어 분열을 최대한 막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염증을 많이 발생시키고 나한테 과도한 시술은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흰색으로 변한 흉터는 굉장히 치료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게 위축이 된 흉터는 다시 한번 콜라겐을 되살려줄 수 있는 콜라겐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고주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콜라겐 부스터 주베룩 많이 들어보셨죠? 이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을 그 흉터 부위에 직접 주사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바늘 없는 주사기라고 해서 미라젯과 같은 효과적으로 젯을 이용해서 이제 주베룩을 주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흰색으로 변한 흉터도 얼마든지 많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뿌잉뿌잉 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바디워시로 머리, 얼굴, 발끝까지 씻는다. 비누 샴푸 안 쓰고, 바디워시로 머리도 감으시고 얼굴, 그런데 저는 이제 바디용 제품, 헤어용 제품, 또 얼굴용 제품 다 이 계면 활성제의 그 첨가된 정도가 다르거든요. 사실 우리 머리의 이 기름때 웬만하면 잘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샴푸가 필요한 이유가 있고요. 바디워시는 아무래도 얼굴을 닦아내는 것보다는 알칼리 성분이 강하죠. 그래서 저는 얼굴과 몸 그리고 머리는 각각 조금 분리해서 샴푸, 바디 샴푸, 또 이제 메이크업 지워줄 수 있는 폼 클렌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디 클렌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름철에는 굉장히 샤워를 자주 하시잖아요. 사실 땀이 많이 나거나 좀 냄새가 날 수 있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부위는 매일매일 뭐 이런 바디 클렌저나 비누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사실 이 팔다리나 이런 경우에는 매번 샤워하실 때마다 바디 클렌저를 안 쓰셔도 괜찮거든요. 물로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더러움이 씻겨 나가고, 오히려 여름철에도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워서 피부염이 생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피부를 자칫 건조하게 할 수 있는 샤워 습관 중에 지나친 바디 클렌저의 사용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쓰면은 여드름 트러블이 생겨서 아예 안 바른다고 하셨어요. 이게 여드름이 굉장히 많고 이럴 때는 자외선 차단제가 양날의 검이죠. 사실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하지만, 염증이 너무 심한 단계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도 염증을 조금 나빠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정말 심할 때는 때때로 스킵하시는 거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때도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지 않아도 자외선 차단을 해주셔야 돼요. 모자, 양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가리시고, 자외선이 강한 때의 외출도 조금 삼가시고, 그리고 염증이 조금 가라앉고 피부가 정상이 되셨으면 조금 순하게 바를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지금도 이제 습관처럼 잘 쓰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꼭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잘 닦았다면, 제가 사랑하는 3가지 성분, 첫 번째는 바로 이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가 피부에서 하는 다양한 효능은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항산화 기능인데요. 사실 낮 동안의 피부는 여러 가지 유해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굉장히 충실해요. 자외선, 미세먼지, 공해물질 굉장히 보호해야 될 게 많죠. 이런 것들로부터 피부가 노출이 되면은 피부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은 피부 세포를 염증을 만들거나 노화를 또 가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에 있는 항산화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복구시켜 주는데, 비타민C가 정말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이런 유해산소로부터의 공격에서 피부를 조금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콜라겐 영양제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이럴 때 또 중요한 게 비타민 C를 같이 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콜라겐이 몸속에서 재합성될 때 정말 비타민 C가 중요한 조효소이기 때문에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C를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도 촉진시켜주고 콜라겐이 과도하게 분해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 멜라닌 생성을 좀 억제시켜주니까 피부가 조금 뽀얗고 예쁜 피부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상처의 회복과 치유도 좀 빨리빨리 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또 여드름 환자분들한테 비타민C 먹고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드름이 생기면은 우리가 염증도 염증이지만 이 흉터가 안 생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긴 염증이 잘 가라앉도록 상처 치유가 빨리 돼야 되고 또 흉터로 진행을 많이 안 해야 되는데 이때 비타민C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작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C를 잘 먹고 잘 발라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잘 발라볼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낮에 바를까요? 밤에 바를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 근데 비타민C의 가장 큰 기능이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항산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낮 동안의 여러 가지 유해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순기능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연히 낮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는 굉장히 산화가 잘 되고 흡수에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항산화 기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비타민 C를 바를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단 비타민 C를 바를 때 우리가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이 pH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비타민 C를 딱 발랐을 때 좀 따갑죠. 약간 pH가 낮을 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형 또한 pH가 낮습니다. 그리고 내 피부의 상태도 pH가 조금 낮은 상태에서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하고 약산성 토너로 얼굴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보통 비타민 C는 세럼이나 에센스니까 이렇게 잘 발라서 흡수시키는데요. 바로 연이어서 보습제인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면 이 또한 피부에 pH에 영향을 줘서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좀 까다롭죠. 그래서 비타민 C 세럼이나 에센스를 바르실 때는 적어도 한 3, 4분 정도는 좀 패팅을 해서 충분히 흡수를 잘 시킨 다음에 로션과 크림을 발라야지 이 피부 pH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잘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비타민 C 자체가 자외선에 굉장히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산화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적으로 발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외선 차단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반사시켜서 차단시키는 것이니까 바른 즉시 어떻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성분은 피부에 흡수가 되고 충분히 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닝 루틴이 나가기 30분 전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쁜 출근 시간이 굉장히 이런 루틴을 잘 지켜서 비타민C도 충분히 흡수시키고 자외선 차단제도 나가기 30분 전에 바르고 이런 게 굉장히 시간이 쫓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밤에 바르셔도 무방합니다. 저도 좀 아침 출근 시간에 좀 쫓기는 편이어서 밤에 바르고 있는데 우리 일주기 리듬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또 적당한 시간에 졸음이 와서 자게 되고 이런 배꼽시계, 생체시계가 있는데 피부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체시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피부의 일주기 리듬이라고 해서 피부도 어떤 이 수면 시간에 충분히 재생되고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발라도 훨씬 흡수가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효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밤에 바르시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이 고유한 기능, 항산화 기능을 최대한 보기 위해서는 낮에 바르는 게 맞지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밤에 바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타민C 세럼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서 색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인데 이렇게 변해버리면 사실 그냥 색으로 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비타민C는 산화가 된 거예요. 자외선이나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산화가 잘 되는 불안정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품 자체가
요새는 이제 불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어서 최대한 산화를 조금 막기 위한 제품들도 있고, 아예 비타민C 산화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비타민 E나 뭐 펠룰릭 엑시드 이런 것들을 첨가시켜서 산화를 조금 줄이기 위한 제품도 있습니다. 보관도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화장대 위에 보관을 하게 되면 낮 동안에 굉장히 자외선 이런 거에 노출돼서 변질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화장대 위에 두시는 것보다는 화장품 냉장고를 이용하거나 또 화장대 서랍 좀 깊숙이 보관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비타민C는 개봉 후 적어도 한 2, 3개월 내에는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어떤 활성 성분 여러 개를 두고 이제 루틴에 막 섞지 마시고, 아, 나 이번에 좀 비타민C를 집중적으로 써봐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적어도 2, 3개월에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비타민C를 두시고 열심히 바르시는 거죠. 그래서 비싼 제품 이렇게 아깝게 산화될 때까지 이렇게 두지 마시고 열심히 바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바를 때마다 따가운데 과연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비타민C는 원래 따가워요. 따갑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비타민C 흡수에 또 중요한 게 pH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산성의 제품이 흡수가 좋기 때문에 따가운데, 그냥 일시적으로 따가우면은 조금 적응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따가운데 이 이후로 얼굴이 조금 붉어지고 가렵고 뭔가 피부염이 생기면은 잠깐 중단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적응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C는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확 바르고 적응이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비타민C는 충분히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적은 농도의 제품을 좀 소량씩 적은 부위부터 적응시키는 게 필요한데, 사실 비타민C가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하지만 20% 이상일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맥시 값을 20%라고 보시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한 5에서 10% 정도로 시작을 하시고, 또 굉장히 소량, 작은 양을 색소 있는 부위에 먼저 조금 발라보시면서 적응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 피부가 원래 조금 예민하고 나는 잘 따갑고 건조한 편이야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 제품도 종류가 있는데, 굳이 순수 비타민C를 사용하지 마시고 비타민C 유도체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타민C 순수하게 쓰시는 게 훨씬 효과는 좋지만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조금 내 피부는 예민한 편이야 하시는 경우에는 비타민C 유도체 성분, 이게 전 성분 표기에는 순수 비타민C는 L-아스코빅 애시드, 또 유도체는 소듐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마그네슘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이렇게 아스코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쓰시면은 훨씬 자극감이나 이런 게 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비타민C 형태가 보통 세럼이나 에센스이기 때문에 보습제를 생략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안 되세요. 이게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타민C를 바르고 나서는 충분히 흡수시키고 이어서 보습제인 로션이나 크림을 충분히 잘 발라주셔야지 피부가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이겨내시려고 참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약간 따가운 단계에서 또 적응이 되면 다행이지만 계속 따가움이 가중되면서 피부염이 생기면 벌개졌다가 약간 착색이 되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예민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안 맞는 분들은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왜 비타민C를 쓸까? 이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미백, 항산화, 염증도 조금 줄여주고 이런 목적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런 목적을 대체할 만한 성분이 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인데 최근에 토너 등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토너를 닥토하지 마시고 흡토, 충분히 화장솜에 묻혀서 마치 이렇게 팩을 하듯이 올려두시고 흡수시키시면은 이 또한 비타민C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 같이 쓰지 말아야 되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제가 아까 여드름 환자분들 흉터 발생 억제를 위해서 이제 비타민C 같이 바르고 먹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드름 환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성분 중에 벤조일 퍼옥사이드, 이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성분이어서
BPO 제제가 들어가 있는 연고나 이런 것들을 바르시는데 이 BPO가 비타민C 산화를 또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같이 안 바르셔야 되고 또 아하나 바하가 포함되어 있는 성분은 산도를 또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쓰지 않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또 이제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피부를 최대한 안 볼수록 햇빛을 최대한 안 볼수록 피부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나요? 라고.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여러 가지 뭐 염증 반응이라던가 노화를 시키는 건 맞지만 또 우리가 햇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비타민 D 합성도 증가되고 얼마든지 뭐 기분도 조금 이렇게 상승되는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외 활동은 권장해 드려요. 저도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최대한 자외선 차단을 잘 하면서 즐거운 활동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잡티 같은 게 생겼는데 피부톤을 개선하려면 어떤 시술이 도움이 될까요? 피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야만 하나요? 피부 좋은 친구들은 꿀과 흑설탕 배합한 것과 세안을 하더라고요. 피부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술은 굉장히 많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 레이저 토닝 이런 것들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런 시술 말고도 이렇게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 하는 게 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저런 꿀과 흑설탕, 플레인 요거트, 내 피부가 굉장히 장벽이 튼튼한 경우는 저런 자연 성분을 이용해서 팩하시는 게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피부가 좋은 분들은 어느 정도 타고난 피부 장벽이 또 건강하신 게 있어서 저렇게 해도 별다른 트러블이 안 생길 수 있지만 내가 조금 피부가 타고나기를 예민하고 트러블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을 배합해서 하시는 팩이 오히려 이제 알러지라든가 또 2차적인 피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피부톤을 개선하기 위한 시술로 제가 아까 레이저 토닝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레이저 토닝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고함량 비타민C, 메가도우즈를 열심히 드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메가도우즈의 비타민C는 보통 하루에 한 2-3g 정도를 먹는 건데 처음부터 그 양을 먹을 때 조금 많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속이 조금 쓰릴 수도 있고 메스꺼릴 수도 있어서 일단 비타민C는 많이 드실수록 좋기 때문에 처음에 식후에 한 500mg부터 시작해서 비타민C를 조금 유효하게 잘 먹어주는 습관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내가 피부를 위해서 이렇게 작게 영양제부터 챙겨 먹는 습관을 하다 보면은 자외선 차단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게 되고요.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내 좋은 습관 루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이렇게 챙겨 먹는 습관은 저는 토닝 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비타민C 흡수 잘 시키려면 홈케어 기기도 같이 하면 도움이 될까요? 좋은 질문 주셨어요. 사실 이제 비타민C는 흡수가 잘 되려고 하면은 피부과에서 뭐 전기 영동법이라든가 이온 영동 이런 것들을 써서 약간 전극을 걸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가정용 의료기기를 쓰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셀리님이 질문 주셨는데 디페링겔 사용 중인데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세안할 때 때 밀리듯 만져지는데 그대로 둬야 하나요? 때 밀리듯 만져지는 각질은 세안하시면서 충분히 닦아내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일부러 막 열심히 문지르실 필요는 없지만 그 각질 탈락이 되는 게 레티노이드 연구의 기전이고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성분 중에 레티노이드도 있어요. 근데 이 디페린 같은 경우는 이제 각질 탈락을 유효하게 시키면서 뭐 피부도 좀 밝아지게 하고 좁쌀 여드름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성분인데 각질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밀리는 각질은 물세안이나 클렌징 폼으로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두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대신 밀리지 않는 각질이 이렇게 좀 허옇게 보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어린 각질은 일부러 제거하지 말고 보습을 조금 충분히 해서 이게 조금 밀리는 각질로 변화를 할 때까지는 피부에 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붙어있는 각질까지 일부러 막 떼시려고 하시면은 피부가 또 민감해질 수 있어요. 와, 미우새에서 네, 하루에 6-7g 드시는 분이 계셨다고. 네, 메가도우즈죠. 이 비타민C 전도사.
이신 분이 저희 은사님이시기도 한 또 서울대 해부학교실에 계셨던 이왕재 교수님이신데요. 이왕재 교수님도 저 용량을 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적응이 잘 돼서 저렇게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저 용량은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뭐 위장관에 부담이 없으시면은 충분히 드실 만한 양인 것 같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 발톱 무좀으로 많이 고생하시는데 원인이라고 하면은 피부 진균이죠. 진균 때문에 감염이 된 건데 왜 나이 들었을 때 좀 더 무좀이 오래 갈까? 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저하되기 때문에 진균이 한번 생겼을 때 빨리빨리 해결이 잘 안 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더 오래 고생하시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드시는 약이 좀 많잖아요. 뭐 고지혈증, 혈압약 이런 걸 드시기 때문에 먹는 약이 좀 제한을 보는 경우도 있어서 핀포인트 시술 같은 것도 하시는데 사실 이제 핀포인트보다 먹는 약이 가장 빠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의 뭐 질병, 상태, 약을 드시는지 유무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는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바르는 약 중에 이제 뭐 주블리아라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바르는 약도 나와 있어서 그런 방법도 1차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쥐젖이랑 점이 많이 생기시는 편인데 사실 이건 약간 체질적으로 생기시는 거예요. 이게 노화의 방향이 조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시면서 피지선종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쥐젖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점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오래 가지고 계시면 그 중에 일부는 조금 커지면서 귀찮게 하고 미용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비타민 C를 바를 때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분 두 번째는 바로 이 히알루론산인데요. 굉장히 탁월한 보습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바를 때 이 히알루론산 세럼도 같이 바르시면은 피부가 조금 더 안정이 잘 돼서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나는 피부에 관심 없는데 한 번쯤 들어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 눈이 건조해서 쓰는 점안에게도 들어있고요. 뭐 관절 건강을 위해서도 먹기도 하죠. 사실 이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 곳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생체 전달 물질인데요. 우리 애기들 볼을 만지면 굉장히 탱글거리죠. 근데 나이 든 내 볼을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이게 푹 꺼지기도 하고 이 탄력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 진피층의 탄력을 담당하는 주요 성분인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모두 감소합니다. 모두 감소해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먹건 바르건 뭐 주사를 맞건 해서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노력이 또 필요하죠. 피부에서 히알루론산의 기능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습에 굉장히 탁월해요. 우리가 물 분자를 끌어모으는데 약 1000배 정도 되는 물 분자를 끌어모을 수 있거든요. 자기 분자량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미역국 끓일 때 건미역을 물에 불리면 굉장히 그 표면이 탱글탱글해지잖아요. 그렇게 피부가 물을 먹으면 잔주름도 조금 좋아지면서 탱글거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히알루론산은 정말 물 먹는 하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분 저장고로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고보습에 굉장히 뛰어난 물질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피부 진피층의 중요한 성분인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 굉장히 피부를 잘 받치고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또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을 이용해서 히알루론산을 조금 추가해 볼 수 있겠죠. 보습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바르는 것은 정말 필요한데요. 그런데 히알루론산은 안타깝게도 분자량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 피부는 500달톤의 룰이라고 해서 너무 큰 분자량의 물질은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피부 속 깊숙이 투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제품들도 저분자량으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나온 제품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보습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유효한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정말 피부 깊이, 진피층까지 흡수가 돼서 뭐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이렇게까지는 화장품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고보습에 워낙 뛰어난 물질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제품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조드립니다. 특히 각질층을 잘 싸주기 때문에 수분 증발도 막아주고 이 자체가 수분을 이렇게 당겨올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각질층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잔주름도 조금 완화되고 보습이 되고 약간 탱글거리는 그런 물광 효과도 있어서 피부가 굉장히 매끈해 보이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장품이 표기될 때는 히아루론산이라고 표기가 되는 게 아니고 소듐 히아루로네이트 이런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화장품 전성분 표기를 보실 때는 이 이름이 조금 앞쪽에 위치할수록 이 양이 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때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모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끌어모은 수분이 증발이 잘 되지 않도록 이 피부 지질을 잘 이렇게 견고하게 감싸줘야 되는데 우리 피부 장벽에 중요한 지질 3가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콜지 성분이 잘 포함된 보습제를 같이 바르면 좀 더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아세럼 바르시면서 이런 세콜지 성분 잘 들어간 보습제 잘 챙겨 바르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직접 피부에 주사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예전에도 이 히알루론산은 물광주사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였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 교차 결합이 잘 되지 않은 제품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좀 짧았어요. 주사는 아픈데 효과가 좀 짧고 이 히알루론산 자체가 반감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12시간에서 24시간이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짧아서 좀 안타까웠는데 최근에는 이 장점들을 다시 오래 보게 하기 위해서 교차 결합이 된 히알루론산을 주사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스킨 부스터의 개념으로 직접 주사할 수 있죠. 또 이런 주사 시술과 같이 하시면 좋은 꿀조합 시술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고주파 시술인데요. 우리가 피부가 노화가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피부 진피 속의 섬유아세포. 이 섬유아세포가 콜라겐도 만들고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만드는 어떤 공장 역할을 하는데 이 공장이 망가집니다. 망가져서 이런 피부 탄력 물질도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좀 망가진 노화된 섬유아세포는 멜라닌 세포를 조금 자극해서 쓸데없이 색소를 조금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이렇게 주요한 탄력 강화 성분도 덜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주파 시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섬유아세포의 그 가동률 조금 좋아지게 하는 거죠. 젊고 건강한 섬유아세포로 좀 바꿔주고 또 이어서 히알루론산 주사를 해주면 좀 더 피부가 조금 탱글탱글한 상태를 오래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 히알루론산은 계속해서 생산되고 분해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먹건 주사하건 바르건 해서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좋지 않은 습관이 이 분해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흡연 음주, 잘 자지 못하고 나쁜 음식 먹고 운동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히알루론산의 분해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습관을 잘 장착하고 있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또 받아볼게요. 피부 모공에 좋은 화장품 성분. 사실 이 모공으로 그러니까 모공에 좋은 화장품으로 이제 모공을 줄이기는 조금 어렵죠. 하지만 모공이 더 늘어나지 않게 모공 청소를 좀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은 피지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필요한데요. 뭐 아하나 바하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피지를 조금 녹여주면서 불필요한 피지를 조금 잘 제거를 해주는 것들이 모공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제가 3번째로 말씀드릴 레티노이드 연고 잘 발라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사실 뭐 레티놀이라는 화장품으로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의약품으로도 발라볼 수 있어서 제가 3번째로 말씀드리는 성분 잘 들어보시고 피부과에서 처방 받으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모공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홈케어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카롱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2만보 걷고 양말 신었는데 발진이 생기셨구나. 네네네. 아무래도 땀도 나고 긁다 보니까 발진도 생기셨고 세레스틴
세레스톤지가 아닐까 생각은 되는데요. 네네네.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 의약품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조금 가라앉히는 것도 필요해서 피부과에 오셔서 약도 조금 드시면서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색소 침착이 생기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거뭇거뭇해졌는데 요럴 때는 이제 색소 침착이 조금 빨리빨리 탈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레티노이드 연고 발라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멜라논 크림 같이 하이드로퀴논 제품도 써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상태를 조금 보고 바로 이 색소 침착에 대한 제품이 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바로 이런 연고를 쓰실 수 있는 건지는 한번 피부과에 오셔서 점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 성분 중에서 이제 3번째 레티노익 엑시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티바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전 국민이 정말 스티바이 광풍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스티바이 처방을 위해서 피부과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스티바이는 대표적인 레티노익 엑시드 성분이에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여드름 치료제였거든요. 각질 탈락을 잘 시키면서 또 우리가 자외선을 많이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광노화의 증상, 주름이라던가 피부결도 조금 좋아지게 하고 색소 침착, 흉터 발생도 좋아지게 할 수 있어서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고를 쓰고 싶어 하셨는데 사실 이 트레티노인 성분은 자극이 굉장히 잘 되는 성분이에요. 주의사항도 굉장히 많죠. 아쉽게도 작년 8월에 이 스티바가 단종이 돼서 또 한때 이 스티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굉장히 많은 영상으로도 올라왔는데 사실 이 스티바 A에 포함되어 있는 트레티노인은 레티노익 엑시드 1세대입니다. 디페린과 같이 3세대 또 아크리프와 같은 4세대 성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트레티노인 성분에 집착하지 마시고 각각의 그 유효한 효과가 있거든요. 레티노익 엑시드가 결국 우리 피부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해야 돼요. 근데 트레티노인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 감마에 다 붙고 이 3세대 디페린 같은 경우에는 아다팔레는 베타 감마에 붙고 4세대 아크리프 같은 경우에는 감마 리셉터에 붙어요. 그 말인 즉슨 약간 부작용도 조금 다르고 아크리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피부 표피에 선택적으로 붙는 감마 수용체에 주로 붙기 때문에 아크리프를 썼을 경우에 다른 레티노익 엑시드 연고보다는 굉장히 각질 탈락이 우수수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색소 침착이 있거나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색소 질환을 치료할 때 부가적으로 써볼 수도 있고요. 그런 특장점이 있어서 나는 레티노이드 연고가 써보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에 오셔서 어떤 이유로 쓰고 싶으신지 말씀을 하시면 이런 다양한 제형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연고를 쓰실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각질 탈락을 시키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초기에 1, 2주 정도는 피부가 조금 붉어지고 가렵고 따갑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부드럽게 세안하고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고 굉장히 소량부터 쓰시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처음에 쓰실 때는 무조건 쌀알 한 톨 크기 굉장히 작은 양으로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쓰는 보습제하고 될 수 있으면 섞어서 바르시는 게 또 필요해서 쌀알 크기의 양과 보습제를 섞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조금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습제를 또 발라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 피부가 조금 예민하고 나는 레티노이드의 그런 부작용이 조금 걱정이 돼. 그런 경우에는 격일로 써보시는 거예요. 굳이 매일 쓰실 필요 없이 월수금, 화목토 정해서 쓰시고 이렇게 나이트 루틴에 격일로 월수금, 화목토를 2주 정도 썼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음 2주는 매일 써보실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양도 좀 점진적으로 늘려서 쌀알 한 톨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 손가락 한 마디까지 여기 요 마디 한 마디까지 이 양을 좀 늘려볼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아크리프를 나이트 케어 루틴에 포함시키는데 저는 한 쌀알 2톨 크기를 보습제와 같이 섞어서 바르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보습제를 좀 발라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도 조금 피부가 자극이 잘 되는 편이어서 매일매일 바르지는 않고요. 그냥 격일로 바르거나 피부가 조금 충분히 잘 쉬었을 때 그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어쨌건 이런 레티노이드 제품은 자외선에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아침에 그래서 한 번쯤 세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 있죠. 내가 오늘 뭐 레이저 토닝을 받았어, 자외선이 강해, 좀 피곤해, 이런 날은 스킵하시는 거예요. 레이저 토닝 받으신 날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피부 컨디션을 봐가면서 레티노이드 연고는 소량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은 굉장히 유효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세안 습관과 또 피부에서 중요한 유효한 성분 3가지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법으로 기본적인 습관 잘 잡아가시면서 홈케어 하시면은 정말 피부가 생기 있고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질문 받아볼게요. 생리할 때가 되면 여드름이 나와서 흉터 생기고 반복이라고.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아서 생리 주기를 조금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매주 여드름 치료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주기, 호르몬 영향이 조금 많으시다면 보통 이제 배란 이후 생리 직전에 피부가 좀 많이 좀 지저분한 것들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놓치지 않고 피부과에 오셔서 스케일링 치료 이런 것들 받으시면은 트러블이 확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기적으로 내가 호르몬에 민감하다 그러신 분들은 그 시기에 적절한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소판 제제를 드시고 계신 분도 점이나 쥐젖 제거 시술하는 거 괜찮나요? 지혈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기가 얼마나 큰가, 개수가 얼만큼 많은가에 따라서 좀 주의사항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절대로 못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이 드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지혈 같은 거 조금 더 오래 하시고 이러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나는 이런 시술을 위해서 이 약을 며칠 끊고 이렇게까지 큰 시술은 아닙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피부 관리법을 물어보셨어요.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잘 하면 좋은데요. 사실 네, 일하는 게 바빠서 저는 정기적으로 레이저를 꼬박꼬박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레이저나 이런 거를 도입할 때 제 얼굴에 먼저 마루타처럼 이렇게 시험을 해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네, 레이저도 틈틈이 받는 편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 시술, 뭐 주베룩이나 리쥬란 이런 것들을 틈틈이 맞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필드에서 일을 하니까 손쉽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여서 네, 그런 정도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부는 조금 건조한 편이어서요. 보습에 특히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렌징 자체만으로도, 제가 한때 클렌징 오일을 좀 많이 썼을 때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이렇게 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1, 2차 세안제도 내 피부 컨디션 따라서 한 2가지 제품 정도 두시고 융통성 있게 골라서 쓰시는 게 또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화장품 중에서 보습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기지 않아야 된다. 지금처럼 여름철에는 굉장히 가볍게 발라도 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 겨울 오면서 환절기에 건조해지기 쉽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내 피부가 오후까지 건조해지지 않을 만한 제품을 잘 택해서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제품도 이제 더러더러 바꿔주시고 그렇게 챙겨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준비한 컨텐츠 말씀드리고 사이사이 이렇게 질문 내용 답해드렸는데요. 꿀팁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미있고 유용한 컨텐츠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